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두고 여야는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을 요구하는 야당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4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이 추가 소송을 하면 청구액은 13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소송을 걸라며 반박했습니다. 택배노조가 정부의 추가 인력 투입 대책을 받아들여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약속한 인력 투입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7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단 직원 4명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5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당윤리감찰단에 회부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부터 엿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건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95개 휴게소에 모두 다 적용됩니다. 국회가 59년 만에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조 8천억 원이 책정된 긴급 피해 지원은 코로나19로 심각한 매출 피해를 입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진 노동자들의 직장 유지를 위한 긴급 고용 안정은 1조 4천억 원, 생계 위기에 처한 빈곤층을 위해서는 4천억 원 정도의 긴급 생계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마지막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 돌봄 지원 2조 2천억 원입니다. 휴교나 휴원으로 육아 부담을 겪는 가정을 위한 건데 여기에 바로 통신요금 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장 예산 심사 첫날인 오늘 야당은 통신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두고 추경 예산은 코로나 피해에 쓰여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통신비 2만 원은 바로 통신사로 바로 들어가게 되죠. 누가 봐도 선별 지원을 해서 국민 불만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기사로 비춰질 수 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게 목적이지 통신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들도 통신비 지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 코로나에 따른 피해가 전혀 없는 안정된 봉급 생활자들에게까지도 이러한 통신비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 대신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자는 야당 요구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100만 명 분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도 길이 막히고 정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야가 생산적 논의를 준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36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까지 연일 최고치입니다. 불안한 정부가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면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번 주 일요일 종료를 앞둔 전국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지 말지는 주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첫 소식 이수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단 소폭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 벽을 깨지 못한 모습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전체 26.8%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2.5단계 효과를 기대했던 정부도 추석을 앞두고 떨어지지 않은 확진자 수에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도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활에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한편 정부는 비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주말 결정에 발표합니다. 수도권 감염세가 줄지 않는다면 비수도권 또한 위험하다는 진단 아래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거리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수도권 확진자는 서울 46명, 경기 32명, 인천 4명으로 전날 121명에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도 경찰관이 확진되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직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직원 3명과 가족이 차례로 감염됐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직원 16명을 포함해 총 16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지방국세청 건물 일부를 폐쇄하고 CCTV 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접촉자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해당 팀은 현장 팀은 아니세요. 안에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말에 요거 상황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음성 나오면 정상 출근하는 걸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도 경찰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건물 일부가 폐쇄됐고 경찰관 20명이 검사 후 자가격리 중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사흘 만에 40명대로 줄었지만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의 긴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관기관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최대 131억 원까지 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랑제일교회 측은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소송을 걸라며 반박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확진자 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 청구액은 46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 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거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등 교통량 감소로 인한 손실과 교회 신도 및 방문자 조사 비용 등 유관기관의 손해액을 더하면 손해배상액은 13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며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측은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리 등을 상대로 교회 불법 침입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올 한 해 마스크를 안 써서 생긴 범죄 신고 건수를 모아보니 코로나가 확산하고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신고도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 여부가 폭력과 행패, 시비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던 지난달 말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승객의 얼굴을 때립니다. 마스크를 쓰라는 승객들의 요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승객들을 폭행한 이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마스크 관련 범죄 신고도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천지발 확산이 일어난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신고 건수는 약 9천 건으로 이전 달보다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확산세가 주춤해지면서 범죄 신고도 줄었지만 지난달 코로나 재확산과 함께 다시 6천 건으로 늘어난 뒤 증가 추세입니다. 신고 내용을 보면 행패나 시비, 폭력이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늘었고 사기는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던 3월 이후 쭉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과 거리두기 강화로 예민해진 만큼 갈등과 범죄가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동기가 더 강화돼서 신고율이 높아지고 검거 건수도 많아지죠. 신고된 범죄 중 폭행, 상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까지 넘어간 경우는 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연말까지 임상시험을 다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 CTP59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달라붙어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와 결합하는 걸 막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CTP59의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결과 치료제의 안전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상 2상 결과가 좋으면 이것만으로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2상도 일부 안정성을 하고 있지만은 3상이 가장 안정성과 유효성을 주된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되고. 셀트리온이 CTP59 개발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상황. 현재는 글로벌 임상시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개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서 올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으로 밀접 접촉자와 무증상 확진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 예방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임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얼마 전 20대 남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며칠째 물만 먹고 지내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건데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놓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앞에 있던 손님이 나가자 들고 있던 종이를 건네며 봉투에서 흉기와 교통카드를 꺼내듭니다. 남성이 건넨 종이에는 자신이 강도인데 먹을 것과 현금을 주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주인이 밖에 경찰차가 있다고 말하자 남성은 의외로 순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기가 강도인데 얼마 동안 굶었다. 그런 의도였더라 그러면 사고가 났겠죠.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성은 편의점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경찰에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편의점에 오기 직전 경찰에 범행을 스스로 신고했는데 며칠째 물만 먹고 배가 고파서 교도소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도 생활고를 겪던 남성이 편의점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불강력적인 자포자기하는 심리로 기관이나 시설에 의존하고자 하는 심리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 큰 화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는 지금 서울로 옮겨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의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온정이 엄마에게 가지 않게 재단이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영봉 기자. 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형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계속 혼수 상태였는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한강성심병원은 화상전문병원입니다. 10살과 8살인 형제는 현재 이곳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산소 호흡기에 의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동생에 이어 형까지 의식을 되찾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리 등에 1도 화상을 입은 동생은 어제 수술을 마쳤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 혼수 상태를 벗어나진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온몸의 40%의 3도 화상을 입은 형도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데 수면제를 투여해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의 화상 정도가 심해 이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는 코로나19 비대면 원격 수업엔 매일 출석을 했는데요. 형제의 어머니가 형제를 스스로 돌보겠다며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서비스죠. 학교 돌봄 교실 서비스를 거부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역 아동센터에 이 형제를 보내는 방안도 권고를 했는데 형제의 어머니는 자활근로로 바쁘다며 거절을 했는데요. 정작 형제의 어머니, 형제를 직접 돌봐야 한다며 자활근로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다음 주 택배 분류 작업을 거부하겠다고 했던 택배 노조가 추가 인력 투입 방침에 따라 하루 만에 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당장 이번 추석 물류 대란은 피했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죠.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실상 공짜 노동인 택배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택배 노조. 정부와 업계가 하루 10,000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뒤늦게 대책을 내놓자 하루 만에 분류 거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분류 작업의 인력 투입을 이제 발표했고 정부의 이런 행동과 모습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요. 이에 따라 택배 분류 작업에 3,000여 명이 추가 투입되고 택배 기사도 5,000여 명 늘어납니다. 또 택배 배송을 돕는 인력도 충원됩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리던 현장 기사들은 출근 시간을 2시간씩 늦추기로 했습니다. 명절 같은 경우에 진짜 심한 사람들은 3-4시간 자고 일하거든요. 근데 2시간씩만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현재로선 분류 작업 인력 충원은 추석 성수기에만 국한됩니다. 택배 기사들이 공짜 노동으로 부르는 분류 작업에만 하루 6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물류 대란을 피하더라도 언제든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도심을 질주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 동승자 역시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호송차에 오릅니다.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이른바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의 영장심사는 단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뺑소니와 마약이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는 지난 14일 대마초를 흡입하고 차를 몰고 가다 2차례 뺑소니를 치고 급기야 7중 추돌 사고까지 냈습니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 직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과속 질주하는 장면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운전자에게 대마초를 건넨 동승자를 조사할 예정인 경찰은 윤창호법상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운영하던 직원 4명이 마약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팀이 운영하는 기금만 90조 원에 달하는데 출근에서도 행동이 이상해 내부 감사를 벌였고 여기서 걸린 겁니다. 경찰은 우선 이들 중 2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지난 7월 대마초를 흡입하다 자체 적발됐습니다. 한 직원 자택에 모여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입니다. 공단 측은 곧바로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후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해임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해 이들이 마약을 구입하게 된 경로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명이 이제 양성 반응 나온 거죠. 현재 4명 중에서 2명은 확인됐다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 운용역 1명과 전임 운용역 3명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75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이들이 맡은 대체투자부문은 90조 5천억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데 퇴근 후고 뭐 집에서 업무를 했다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5달 동안 함께 모여 수차례 마약을 했다는 점에서 기강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단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기강 교육과 위반자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키우던 개를 둔기로 잔혹하게 때려 죽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개가 자꾸 물어서 그런 개를 남에게 줄 수도 없어 그랬다는데 어미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새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택 옥상에 매달아 놓은 풍산개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움직임이 없습니다. 경찰 동행하에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개는 죽어 있습니다. 개집 안에서부터 학대가 이루어진 듯 곳곳에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개 주인인 60대 남성은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 때려 죽였다고 털어놨습니다. 3번 정도 몰랐어요. 나도 악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남성이 개를 살해할 당시 새끼 2마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끼도 학대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참히 맞고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어떤 트라우마나 학대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축을 도축할 때도 다른 동물의 숨을 끊는 장면은 보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 주인은 새끼의 소유권을 포기해 동물보호단체가 2마리 다 데리고 갔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업무를 진행했던 여행사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항공사도 고스란히 다 환불을 해주었는데 여행사가 중간에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신혼부부 200상가량이 고스란히 이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신혼여행을 앞뒀던 예비신부 A씨.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7월 여행사의 항공권과 계약금 260만 원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다려달라는 말 끝에 돌아온 건 폐업 통보였습니다. 안 된다. 지금 돈이 없다. 항공사 측에서 환불을 받은 걸로 안다. 근데 그 돈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회사 운영금으로 썼다고. 피해 인원만 해도 190명 됐어요. 항공사는 비행기표를 환불해줬지만 중간에서 결제 대행 업무를 맡은 해당 여행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운영자금으로 충당한 겁니다. 이 업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해 그 계약금으로 앞선 고객의 여행 비용을 메꾸는 일명 돌려막기식 운영을 해오다가 코로나19로 신규 고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했습니다. 문제는 이 여행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여행 계약 해지와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약 10,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건수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여의치 않습니다. 실제 이 업체도 보증보험에 가입됐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집했지만 피해액이 보상 한도를 넘어가면 그만큼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 접수 금액이 보험 금액보다 더 크면은 이제 다는 못 받으시는 거죠. 8%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다 고객님이 다 준비하셔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여행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하자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가 조두순의 출소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조두순 전담관리팀을 만들어 1대1로 보호 관찰하고 24시간 위치 추적을 해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 석 달 후인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출소 뒤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에서 법무부는 7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1로 감시하고 24시간 위치 추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또 상호 수렴해서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또 출소 뒤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야간 외출 제한 등으로 예상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구인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도 특별 대응 TF를 구성해 가동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도 조두순 출소일을 앞두고 대상자의 특별 관리, 방범 시설 확충, 또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등 제반 사항을 차분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시와 관찰을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4건의 사건들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의 사법기밀 누설 의혹은 지난 2016년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의 금품 비리가 수사를 받게 되며 불거졌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이 수사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해 당시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법원 사무국장에게 이를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다른 법원으로 해당 수사가 확대될까 봐 이를 막으려는 묘책이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임종원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공보판사의 보고서 등을 봐도 공소사실과 무관하고 이 전 법원장의 보고 지시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라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조치를 실행 마련한 사실이 확인이 안 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공보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문건을 보낸 게 임종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건 중 4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건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재구속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조건 씨는 채용 비리 혐의 이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은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채용 등의 업무를 방해했고 금품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뉘우치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검찰은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한 허위 채권으로 웅동학원에 이른바 셀프 소송을 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 허위 채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웅동학원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웅동학원 관련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자신의 범행 관련 증거인멸 행위여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 측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부당으로 이제 항소할지 그 부분도 같이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조 전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채용 비리 외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규정에 어긋나게 급여를 지급했고 비서실과 경호실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직무인데도 친정권 사람들에게만 매달 나간 월급이 있었거든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청와대는 편법 월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일하면서 각각 5천여만 원에서 1억여 원의 급여를 월급처럼 나눠 받았는데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란 겁니다. 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현직 여권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편법 월급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측근이라 이유 없이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해 자문료를 일정하게 지급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원훈에 걸맞은 모습이라며 감사원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검은 것을 검다고 하지 못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는 감사원의 모습입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감사원은 이번 청와대 감사가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최근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부실 논란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긴급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찰단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김 의원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김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재산 신고 누락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당내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지 이틀 만입니다. 윤리감찰단은 김 의원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낙연 당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오후 5시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가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당대표는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의 사퇴 여론은 당내 곳곳에서 불거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한정 의원조차 결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조사나 윤리 심판의 과정을 겪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안타까운 제 소회를 전했고요. MBN은 수차례 김홍걸 의원 측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의당은 김 전 대통령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 화폐가 큰 도움이 되질 않고 오히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연구를 내놓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원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몰았죠. 열린민주당에서도 그럼 나온 조사 결과도 발표를 못하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을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엔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보호해야 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청산해야 될 적폐 행위의 일부인 것이죠. 지역 화폐가 골목 식당과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상식에서 벗어나 지역 화폐 때문에 골목 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게 황당한 주장이고 정부 예산 편성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확대하려 하는 지역 화폐 제도를 깎아내린 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세연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유찬 조세연 원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화폐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경제적 효과를 보는 게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연구했다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토론은 권장돼야 하지만 전문가 입을 막으려는 언행은 토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고, 주진영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것을 보면 그릇이 작다고 본다며 이 지사의 반응이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이 지사가 계속해서 입장을 내면서 지역 화폐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이들의 손을 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통인시장을 찾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스크를 내려 떡을 맛보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인들을 위로합니다. 여긴 지나다니는 손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앞서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던 이 대표는 구매한 사과를 모범당원 17명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지들께 이렇게 전통시장에 와서 선물 사서 보내시면 상인들께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께는 정을 전하는 것이 되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김 위원장의 두 손을 붙잡고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와 함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원금 한 번 더 풀어주셨으면 서민들이 살 것 같아요. 서민들은 지금 목이 타요. 딱 4개월 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딱 떨어져요. 금년 말쯤도 지나서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이게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아마 체계적으로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뭐를 해야 된다고.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의 해결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하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골프장을 찾은 게 논란이 됐습니다. 새로 취임한 서욱 국방장관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휴가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그 바부도 어디 저서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언급했고 그 근거로 작게 5027을 들었는데 작게 5027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네, 작게 내용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 원 후보자는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순 없으며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취임식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능력 중심의 업무 문화로 선진 국방을 구현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중해야 할지 끝나고 할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끝났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날을 세웠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과잉 대응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말조심하자 이거죠.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동안의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열린 국민의힘 첫 원내대책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 태도가 핵심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대정부 질문 답변 태도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오만과 궤변과 세치혈을 놀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추 장관이 세치혈라는 단어를 쓴 데 대해 비꼰 겁니다.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의힘이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근거 없는 부풀리기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과잉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과제가 생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최근 카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는 등의 도노문 감싸기가 되레 역풍을 맞자 이를 의식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당대표로 있었던 지난 2017년 1월 아들 사모 씨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 등에서 2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오는 추석에 차를 몰고 고향 방문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출발 전에 먹을거리를 좀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전날부터 엿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하거든요. 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 식당을 찾은 이용객들이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둔 채 음식을 먹습니다.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를 하고 안내 요원도 배치됐지만 이용객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라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더라도 휴게소는 안 들린다는 생각으로 웬만하면 이용 안 하는 식으로 해야겠죠, 추석 때. 이번 추석 연휴에는 휴게소 식당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 대책입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엿새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95곳의 식당에서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이 금지돼 아예 앉을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먹을거리를 미리 준비하거나 휴게소 식당 음식을 포장해 차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주시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진단검사 조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당부에도 추석 귀향 인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자 총리를 파세요라는 표현으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조작하기 위해 검사량을 조절한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를 지자체와 민간 의료기관 등이 함께 실시하는 만큼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전국의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60여 곳이 넘는 민간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말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확진자 숫자에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대규모 귀향이 예상되자 선조의 지혜를 본받자며 이동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사료를 확인해 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도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리실이 제작한 만화 총리를 파세요에서는 정 총리가 그랬다며 내려오지 말고 2배로 용돈을 보내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이용액은 하루 평균 2,139억 원. 지난해 하반기보다 12.1%나 증가했습니다. 이용 건수는 731만 건, 8%가 늘었죠. 정부는 또 이달 안에 간편 결제도 신용카드처럼 30만 원까지 후불로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선불금 충전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늘리는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간편 결제 사업이 난리를 다는 거죠. 문제는 카카오페이에서 나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부정결제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 과실이 없으면 피해를 선보상하겠다는 정책까지 최근 내놨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성은 씨는 이달 초 사용하지도 않는 구글에 카카오페이가 결제 수단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연결된 계좌에서 언제든지 돈이 빠져나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 저희 집 이제 윈도우 10이 아니라 윈도우 7 쪽에서 로그인이 했다고 오고 또 딴 데선 이제 해킹을 당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카카오만 털린 것처럼. 비밀번호만 도용하면 본인 인증 없이 구글에서 카카오페이를 등록해 멋대로 돈을 빼갈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지난 10일부터서야 구글의 결제 수단으로 등록할 때는 QR코드를 추가로 인식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글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허술한 보안을 인정한 셈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식도 논란입니다. 사용자 과실이 없다면 선보상하겠다고 해놓고 부정결제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도록 피해 고객들에게 관련 안내는 없었습니다. 구글에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메일이 와서 바로 카카오에도 문의를 해놨었고 카카오에서는 이제 구글에 문의를 하라고 했고.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카카오페이의 부정결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고 MBN 취재로 확인된 최근 부정결제 사례 최소 3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상황 파악에 나설 뿐 주기적인 추이 점검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유럽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제 정상화 이후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확연하거든요. 의료진들 사망도 잇따르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확진자 7명 중 1명이 의료진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진료를 보다가 감염이 되는 겁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강의실에 빼곡히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는 착용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해진 가운데 이달 초에 문을 연 프랑스 대학들이 감염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est vrai que dans les amphithéâtres, on est vraiment complètement saturé en fait. Il y a tellement plus de place que les gens s'assoient sur les marches. Et non, les gestes barrières sont pas respectés à l'intérieur de la Sorbonne, c'est pas possible. 세계 보건기구 WHO 역시 유럽 내 코로나19가 놀라운 전파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확산을 경고했습니다. 의료진들의 감염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하루 9만 명에 육박하는 인도에선 의료진들 사망도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38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Globally, around 14% of COVID-19 cases reported to WHO are among health workers, and in some countries it's as much as 35%. 전 세계 확진자 7명 중 1명은 보건의료 종사자인 셈인데 각국 의료진 수가 전체 인구의 3% 미만임을 감안할 때 이는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WHO는 또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사회적 차별, 폭력에도 노출돼 있다면서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스티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축 얘기는 없었던 만큼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주한미군 카드가 지렛대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티웰 차관보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에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Can you assure us the administration is no longer considering a withdrawal of troops from South Korea? There is no discussion of that in the State Department. 스티렐 차관보는 또
당연히 이러한 사안들은 미 의회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협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스티렐 차관보의 이 같은 답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국무부 차원의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관장하는 국무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자 협력체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중국 때리기에 바쁜 미국이 한국 등 주변국 끌어안기를 본격화할 경우 우리의 외교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요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면서 출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한 대중교통을 피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 많죠. 어쩔 수 없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해선 칸별로 지하철 혼잡도를 알려주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한 칸에 너무 많이 타지 않게 해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의 유료 주차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낮 시간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만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개인차가 모르고.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면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자차족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출 자제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시내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하죠. 지하철 많이 붐비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선 혼잡도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시간대 와이파이 접속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승객 밀집도를 예측한 겁니다. 지하철 칸이 얼마나 붐비는지 이렇게 색깔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비교적 사람이 적은 칸을 골라서 탈 수 있습니다. 내년부턴 실제 이용객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보다 안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말로 문화부 조희로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말들을 바꿔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온택트입니다. 온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말고 온택트요? 그렇습니다. 둘 다 요새 참 많이 쓰이는 말인데 언택트랑 온택트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언택트는 만난다는 뜻의 콘택트와 반대되는 말로 비대면을 의미합니다. 온택트는 여기에 온라인에 온을 합친 말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걸 뜻합니다. 온택트, 이 말도 외국에서 쓰이는 말입니까?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언택트랑 온택트 둘 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 쓰지 않는 콩글리시라고 합니다. 그 우리만 쓰고 있군요. 어쨌든 이 온택트, 화상회의 같은 걸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회의나 콘서트는 물론이고 강연이나 박람회도 다들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이렇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점점 더 아무래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이왕 쓰는 거 우리말로 하면 더 좋겠죠. 뭐라고 바꿀까요? 네, 온택트는 화상으로 소통한다는 뜻이니까 화상 대면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온택트 시대라는 말보단 화상 대면 시대라고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고쳐볼 말은 어떤 겁니까? 다음 단어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이거는 한참 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써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요새 채용이 한창이라고 해서 다시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배제하고 능력만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네. 지난 2017년부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지금은 일반 사기업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것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네, 블라인드 채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가리고 지원자의 업무 능력만 본다는 뜻이니까 정보 가림 채용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 쓰는 단어인 만큼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려면 많이 사용하는 게 최고죠. 앞으로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청한 가을 하늘과 함께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셨나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늘처럼 맑고 선선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부터 낮까지 중부지방과 경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교차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7도, 모레에는 15도까지 내려가 서늘하겠고 낮에는 8도에서 9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에서 20mm,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 경북 서부에는 5mm 안팎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내리는 시간이 길지 않겠고 비가 그치면 곧바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에 서늘하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 1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대구가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중반에 영동과 영남,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태국 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나체 사진을 보다가 딱 걸렸습니다. 의장은 의회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며 경고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우리도 의회 중 그림을 그리고 이어폰을 꽂은 채 앉아있던 의원들이 있었죠.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라는 게 더 서글픕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